여러분 안녕하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내용이요 어렵진 않았지만 정말 챙겨봐야 할 개념들 많은 그런 시험이었거든요. 계속 1부에 이어서 언어 문제 남은 것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가볼까요? 자, 13번 문제는요, 여러분이 사실 많이 어려워들 하는 피동 문제입니다. 피동, 사동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 순간 뭔가 겁을 먹고 이거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기본적인 원리만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 해결에 어려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학습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요. 이렇게 과제를 주죠. 그럼 과제는요 대부분이 핵심 내용,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념 잘 모르는데 과제에서 줄 거예요. 같이 봅시다. 주어가, 문장에서 주어가요. 자기 힘으로 어떤 걸 하는 것을 우리는 능동이라고 해. 그런데 이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 동작을 뭐 하는 것, 당하는 것,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피동이라고 한다. 피동. 바로 가죠. 자, 피동은 주로 어근의 접사, 이히리기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접사, 이히리기 또는 되다 라는 이 접사를 붙여서 피동을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해요. 피동이라는 게 이렇게 보니까 좀 어려운데, 여러분 그 지하철에서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막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막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옆 사람이 거 좀 참 밀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밀지 마세요. 밀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 이 표현에는 누가 민다라는 말이 들어있어? 내가. 나보고 하는 말이야. 그래서 네가 나를 밀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민 게 아니라요. 저도 밀린 건데요. 자, 밀다예요. 리를 썼어요. 전미사 리를 써서 밀리다라고 표현하는 순간 내가 스스로 한 행동이 아니라요, 남에 의해서 나도 당한 거야 라는 의미를 주는 거죠. 밀렸어요. 예. 이런 상황들 많을 텐데요. 실제로 한번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볼 거예요. 근데 보기 전에 피동이 나왔다 또는 사동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내 머릿속으로 막 공식을 떠올려 주어는 뭐고 부사어는 어떻게 되고, 그게 아니라요, 아주 단순한 예 하나씩을 묶어서 기억을 해두면 편해요. 자, 나는 이런 예가 좋아. 정말 단순한 예. 경찰이 도둑을 잡았어. 자, 도둑을 잡았다. 자, 잡다라는 서술어를 썼어요. 그런데 주어가 누구지? 경찰이죠. 그럼 경찰은 적극적으로 도둑을 잡았겠죠. 이 행동을 자기 힘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능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항상 피동이 나왔다 그러면 능동과 대응되는 피동문을 딱 써놓고 이 구조를 통해서 문장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걸 피동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도둑의 입장이 돼야 되겠죠. 도둑이 어떻게 돼요? 도둑이 얘는 당하는 거야. 누구에게? 경찰에게. 어떻게? 잡히는 걸 당하는 거죠. 그래서 잡았다 대신에 혔다를 써요. 자, 잡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히리기 중에서 히라는 전미사를 썼구나. 그랬더니 당하는 의미인 피동이 만들어졌어. 누가 당하는 것? 주어가요. 자, 그래서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되는 과정을 한번 보면요. 경찰이라는 이 주어가요. 뭐가 되냐? 네, 부사어가 됩니다. 그래서 피동문의 부사어는 원래 능동문으로 바꿨을 때 주어가 되는 경우구나. 자, 도둑을이라는 목적어가 뭐가 되냐? 그렇지, 주어가 됩니다. 자, 목적어가 없어져요. 없어지고 주어가 되네. 그리고 잡았다라는 동사에서는 히라는 전미사가 붙었네. 여기까지 이 피동문의 어떤 구조를 여러분 아시겠나요? 이걸 옆에다가 딱 박아놓고, 아니면 내 머릿속에 대표적인 예를 딱 박아놓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학습과제 다음 어근 목록을 활용하여 피동문 만들어 보래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어 봅시다. 자, 지금 우리는 적절하지 않은 것, 즉 피동문이 아닌 걸 찾으면 됩니다. 이번 시험 문제는 지난번보다 잘 풀렸다. 리가 쓰였네요. 리 맞지? 그러면 이거 잘 풀었다를 뭘로 만든 거야? 피동으로 만든 거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라는 이 주체가 당하는 건가? 풀림을 당하는 거 맞네? 의미상으로 맞네? 그럼 이거 능동으로 바꾸면 시험 문제를 풀었다가 되겠죠. 자, 다시요.
피동문의 주어는요, 능동문으로 가면 목적어로 가는 경우 여기서 확인했어요. 그럼 우리가 해보는 거야. 시험 문제를 풀었다. 그럼 말이 되는군. 그리고 시험 문제 입장에선 당한 거니까 피동 맞아. 오케이. 자, 그의 글은 오직 나에게만 아름답게 읽혔다. 이렇게 막 화려하게 막 수식어가 붙은 건 다 제거하고요. 어쨌든 주어가 뭐예요? 글입니다. 글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나에게 어떻게 한 거야? 읽힌 거죠. 키가 쓰였어요. 당한 거죠. 그래서 얘 글의 입장에서는 피동의 의미 맞는데 그러면 반대로 능동으로 바꿔보면 글은이 아니라 글을 목적으로 해서 글을 읽었다. 그러면 능동문이군. 그걸 피동으로 바꿔서 주어가 됐네. 글은 읽힌 거지. 맞죠? 자, 1번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친구는 버스에서 자기 짐까지 나에게 안겼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친구는 주어네. 그런데 친구가 친구 입장에서 안긴 거를 당했다라고 볼 수 있나? 이상한데? 의미상 이건 당한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다시 보니까 친구가 누구에게? 나한테 야, 이 짐 안고 있어 라고 뭐 한 겁니까? 이걸 시킨 겁니다. 시킨 거예요. 당한 게 아니라 시킨 걸 우리는 사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왜 헷갈릴까요? 자, 안다에다가 기가 쓰였어요. 기. 자, 이희리기라는 이 피동전미사는요. 실은 사동을 만들 때도 쓰여요. 그러면 그때는 사동전미사라고 부릅니다. 겉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의미와 문장의 구조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안았다가 아니야. 여기서는요. 친구가 나에게 자기 짐을 까지를 을로 바꿔볼 수 있겠죠. 격조사 을을 붙여봤더니 짐을 안으라고 시킨 게 되네. 그래서 이것은 이때 기는 사동전미사 기가 되는구나. 그 답은 3번입니다. 이거 이렇게 단순하게 정말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너무 공식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리 있고 히 있고 기가 있네? 그럼 다 맞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자, 이히리기 같은 경우는 피동전미사도 되고 사동전미사도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기다라는 게 피동으로 쓰인 경우 뭐가 있을까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겼다.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피동문으로 안기다도 있습니다. 자, 4번 갈게요. 날카로운 칼날에 무성하던 뭐가? 주어는 잔디죠. 잔디 입장에서는 깎인 거죠. 자, 잔디를 깎았다라고 능동문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잔디 입장에서는 깎였다. 그래서 이를 썼다. 자, 맞는 말. 피동이고요. 5번. 우리 학교 운동장은 자, 운동장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면 이용된 거죠.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는 운동장을 이용했다라고 뭘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능동문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피동이 적절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이 됐네.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 나왔습니다. 14번 문제. 이거 조금만 공부하면 전혀 어렵지 않은데 중세라는 이유로 너무 낯설어 이런 이유로 사실은 마음이 거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요 우리가 한번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내 지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보세요. 중세국어의 특징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중세국어의 특징이 될 수 있겠네. 내 지식으로 챙겨가야 되겠어.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야 되네요.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자 봐봐. 석보상절 뭐 엄청 어려운 글자들이 나왔어. 이거 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될까? 아니죠. 선지에서 물어보는 걸 역으로 치고 올라와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현대어 풀이는 왜 줄까? 이거 현대어랑 비교해보라는 거겠죠. 선지 볼게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 앞에 어두예요. 비읍, 시옷, 기역 3개나 와 있네. 이걸 어두에 우리가 자음이 군을 지어서 나왔다라고 해서 어두자음군이라고 해요. 근데 현대국어에는 이런 어두자음군이 없어졌죠. 중세국어의 특징입니다. 끄기를 보니 그럼 끄기 찾는 거야. 한란 조심하니 하샤 불을 끄기? 그럼 여기서 불을 꺼지게네. 끄기는 꺼진다는 말이구나 라는 거 확인해보고 현대국어와 달리 초성에 뭐가 쓰였어? 어두자음군이 쓰였네? 중세국어의 특징이네. 여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가볼까요? 자, 따님을, 자체를 이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따님에다가 R이 쓰였죠.
자, 이거 우리 중세국어는요, 이어적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따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R이 와서 이어적기를 해서 말이라고 썼고요. 자체를 이거 보니까 얘는 R이 아니라 라를 썼네. 하고 따님을 있는 곳 보니까 따님, 을 원래는 목적격 을이 쓰이는 곳이구나. 뭐 자체를 보니까 어때요? 자체를 원래는 확인해 보니까 자취를 목적격 조사 르를 쓰이는 것이구나. 그래서 중세국어에서도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서 받침이 있으면 뭘 쓰고 받침이 없으면 뭘 쓰고 달라졌죠. 그래서 목적격 조사의 형태가 어떻게 다르게 쓰였구나. 현대와 형태는 달랐지만 받침 유무에 따라서 선택해서 썼다는 것은 같구나. 이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료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3번. 브리자바를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뭐가 있어요? 반치음과 순경은 비읍이 표기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나와 있죠. 실제로 중세국어는요, 여러분 현대에 없는 문자들이 되게 많아요. 재밌게 생긴 문자가.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거는 뭐 옛니응이다 이런 식으로 반치음, 옛니응, 순경은 비읍 이런 문자들은 그 당시에 막 활발하게 쓰이는 것 같다가 이후에 점점 없어졌어요. 역사가 바뀜에 따라서 문자도 달라지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일일이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있네. 근데 현대국어에는 이런 문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중세국어에는 표기에 이런 게 사용됐군.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오히려 중세국어가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4번. 가시니를 보니 중세국어에서도 주체를 높이는 자, 여러분 특수어휘라는 표현 알아두세요. 특수어휘가 뭐냐? 그러니까 아예 나는 높이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야. 나는 있다라고 태어났는데 높이기 위해서 있으시다, 으시다 이렇게 써서 시를 붙여서 높임의 의미로 탈바꿈된 그런 단어가 아니라 난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높이는 데만 쓰일 수 있도록 태어난 단어야. 이런 걸 우리가 높임의 특수어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시다라는 단어 보면요. 계다라는 것에 시가 붙은 게 아니죠. 그래서 계시다는 이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너는 주어가 높임의 대상일 때 계시다를 써 이렇게 정해져 있는 특수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시니는 뭐예요? 자, 북글로 가시니 이거 여기 보니까 가시니 가다에다가 시가 쓰인 거잖아. 그쵸? 그럼 이건 특수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가다라고 썼다가 특수어이가 아니기 때문에 나 높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높임을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 시를 써야지. 그래서 시를 쓴 거야. 그래서 특수어이가 아니군. 이거 현대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특수어휘가 아니어서 틀린 거 4번입니다. 자, 5번 보면요. 걸음, 조차를 보니 현대국어와는 달라. 뭐가 다르냐면 표기를 비교해 보니까 중세는 이어적기를 했어.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자, 현대국어를 보니까 여기는 걸음마다라고 돼 있지만 걸음마다 이렇게 이어지거든. 아, 여기서는 이어적기를 안 했어. 근데 여기는 이어적기가 돼 있네. 특이하군. 중세국어의 특징이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15번 언어의 마지막 문제네요. 보기를 바탕으로 보니까 보기일은 맞춤법 규정의 내용을 주는구나. 이거 지식을 줬어. 자, 이 문법 지식을 보기 이의 기억 미음에 예시 상황에 예문에 적용시켜봐. 적절한 거 뭐니?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리고 나서 보기 1을 딱 봤더니 나는 한글 맞춤법 규정 다 못 외워요. 당연하죠. 그래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요. 이거 활용해야 되겠군.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딱 보자마자 이거 띄어쓰기에 관한 거네. 여러분 띄어쓰기는요. 가장 단순하게 다 띄어 써라. 대신에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라.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딱 나오네. 조사는 앞말에 붙여야 돼. 이해되시죠? 자, 이건요. 40이랑 확인하고 선지 1번. 뭐 42항 확인하고 해당되는 선지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자, 여러분 의존명사도 명사죠. 의존명사가 뭐냐 하면 명사는 명사인데 좀 특이한 명사예요. 대부분 명사는요. 책상, 사람, 선생님 뭐 이런 명사는 홀로 쓰이잖아. 근데 의존명사는요. 나 홀로 쓰이기 싫은데 나 혼자 쓰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항상 자신을 꾸며주는, 자신을 표현해주는 누군가를 수식해주는 누군가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의존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의존명사는 띄었어야 된대요. 근데 의존명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음식, 나는 먹을 음식이 많아 라고 했을 때 음식이라고 하면은 그냥 명사죠. 그런데
먹을 음식 자리에 것이 많아 라고 했을 때 것이 되는 순간 명사는 명사인데 것이 많아 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라고 충분하게 의미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먹을 것, 이렇게 수식하는 말을 데리고 다니는 것. 이 것을 우리는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42항은 뭐냐 하면 먹을과 것 사이, 이 의존명사는 항상 여기를 띄워줘야 돼, 띄워서 써야 돼 이 말입니다. 의존명사에는 뭐 뿐, 대로, 만큼 이런 말들 많죠. 자, 만큼도 보세요. 만큼이라고 했을 때 만큼이야. 뭐 이렇게 뭐야? 만큼의 대가야. 이게 노력한 만큼의 대가야. 이런 말 하잖아. 자, 만큼의 대가라고 하니까 무슨 말 하지만 노력한이 붙는 순간 이 만큼의 의미가 살아나죠. 그래서 이거 만큼 의존명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42항은 의존명사 띄어 쓰라는 얘기구나. 명사는 어쨌든 명사니까. 자, 43항은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어떻게 띄어 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나이를 나타낼 때 살자를 붙이죠. 우리 사람을 이렇게 셀 때 명자를 쓰고요. 그것처럼 나이를 나타낼 때 20살인데 어떻게 단위를 나타내는 이 명사인 살은 띄어 쓰라는 거야. 스무라고 할게요. 20살. 그래서 이거 살은 앞말과 띄어 써야 돼. 그런데 여기에 다만 규정이 있어요. 순서나 어떻게 숫자와 어울릴 때는 붙여 쓸 수 있다입니다. 이 말은 뭐냐? 허용된다. 원칙은 뭐야? 모르면 다 띄어 써야 돼. 원칙은 단위를 나타내면 다 띄어 쓰는 게 맞는데 뭔가 순서나 숫자와 어울릴 때는 우리가 가독성, 읽기 편하도록 붙여 쓴다라는 의미예요. 자, 20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으로 표현을 해. 숫자랑 어울렸을 때는 띄어 써도 되지만 붙여 써도 허용해 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46항. 단음절, 한음절, 일음절로 된 단어가 연달아 나타나면 이것도 허용해줬어요. 붙여 써도 돼. 왜냐면 너무 하나가 다 띄어져 있으면 읽기가 힘들잖아. 예를 들어서요. 뭐 꽃, 한 잎, 두 잎 할 때 이렇게 다 띄었어야 돼요. 원칙대로라면. 한 잎, 두 잎, 한 잎, 두 잎. 그렇죠. 그런데 이거 다 띄었으면 보기에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는 것도 허용해준다. 요렇게 붙여 쓰는 것도 내가 허용해줄게. 자, 한 입 붙이고 두 입 붙이고 요 사이는 띄워야 되겠죠? 의미상. 예, 이렇게. 이게 지금 규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내가 교정 공부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이런 예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테고 안 했다 하더라도 선지를 보고 우리가 적용시켜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기어 안개꽃밖에 남지 않았다. 이것 말고는 없었다라는 의미의 밖에 조사죠, 여러분. 그럼 이거 띄었으면 돼, 안 돼? 자, 다 띄워도 조사는 앞말에 붙였어야 돼. 자, 기억은 41항을 적용해서 안개꽃 밖에로 어떻게 붙였어야 되겠군. 1번부터 바로 맞는데요. 예, 1번 적절합니다. 됐죠? 자, 2번요. 42항을 적용해서 너만큼으로 정정해야겠군. 이거 아마 많은 학생들이 틀렸을 거예요. 이거 2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기 1번에 대해서 조항을 설명할 때 42항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라고 하면서 뭘 얘기했었죠? 그렇죠. 노력한 만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노력한 만큼의 대가 뭐 이런 말 할 때 만큼은 앞에 뭐가 왔느냐? 노력한이라는 꾸며주는 수식하는 표현이 왔어요. 자, 관형어가 왔습니다. 이때 이 만큼은요. 의존명사예요. 그런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 만큼은 만큼인데 만큼이 품사가 두 개야. 그래서 이렇게 쓰였을 때는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고요. 자, 조사인 만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두 개 어떻게 구분하죠? 어렵잖아. 근데 우리가 사전을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의존명사로 쓰였을 때는 노력한과 같이 꾸며주는 주로 앞에 관형어와 같이 나옵니다. 관형어와 같이. 관형어가 이렇게 수식해주는 구조로 나와요. 그러면 이건 의존명사만큼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띄었어야 돼. 그런데 조사로 쓰일 때는 여러분, 조사는 체언과 같이 다녀요. 그래서 조사로 쓰였을 때는 관형어가 아니라 우리 체언인 주로 명사, 체언과 같은 말이 오고요. 그 다음에 조사가 나와요. 그럼 이 경우는요. 조사는 앞말에 어떻게 써야 돼? 붙여 써야 되죠. 그래서 똑같은 만큼이라 하더라도요. 이거 아주 어려운 부분이야. 3학년 선배들도 어려워하는 거야. 자, 이게 의존명사로 쓰였는지 조사로 쓰였는지 모르겠을 때 앞을 보세요. 앞이 명사, 뭐 체언,
대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명사나 대명사인 채연이 나오면 뒤에 나오는 이만큼은 조사예요. 조사는 어떻게? 붙여 써야 되겠죠. 붙여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노력한 만큼과 같이 의존명사의 경우는 앞에 꾸며주는 관형어가 나와. 이때는 어떻게? 띄어 써야 됩니다. 아주 어렵죠.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 뭐가 나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를 잘 봤더니 니은은요. 너라는 대명사가 나왔죠. 채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때 이만큼은 뭐야? 조사만큼이겠구나. 그러면 앞말과 뭐 해서 쓰면 돼? 붙여 쓰면 돼. 그래서 잘 쓴 겁니다. 그런데 니은은 제42항을 적용해서 너만큼으로 정정해야 되겠고 이거 이렇게 띄었으면 잘못된 거. 이해되시나요? 아주 어려운 부분이야. 그러면 똑같은 만큼인데 이게 의존명사인지 조사인지 헷갈려. 우리 의존명사 중에는 이렇게 여러 품사를 갖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앞에 관형어 이렇게 꾸며주는 뭐 노력한 또는 노력할, 노력했던과 같은 꾸며주는 말이 오는지 아닌지를 살펴봐라. 이게 오늘의 아주 중요한 팁이었습니다. 아마 1학년 학생들은 여기서 거의 다 틀렸을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자, 디귿 가볼까요? 1,000원짜리로 마땅히 살 것이 없었다. 자, 원 보세요. 100원, 500원, 만원, 1,000원 할 때 원은 세는 단위죠. 단위 명사입니다. 그쵸? 그럼 우리 43항에 따르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이렇게 띄어 쓰면 됩니다. 잘 띄어 썼어요? 그런데 디귿을 43항을 적용해서 잘 띄어 썼는데 갑자기 얘를 왜 띄어? 자, 이거는 적용을 잘못한 거죠. 자, 짜리는요, 여러분. 뭐 얼마짜리, 뭐 100원짜리, 만원짜리 할 때 짜리는요 항상 앞말에 붙여 쓰는 접사예요. 근데 여기까지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43항에서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짜리를 띄워버렸어. 저 원을 띄웠는데 원 띄워서 1,000원짜리 이렇게 쓰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어려운 문제예요. 나는 그 사람이 그리워 어찌할 줄 몰랐다. 이게 뭐예요? 줄 몰랐다라고 하고 어찌할이 없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수식하는 표현이 없으면 말이 돼야 되는데 의존명사의 경우는 안 돼요. 자, 나는 그 사람이 그리워 줄을 몰랐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아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의존명사니까 앞말에 띄어 쓰면 됩니다. 잘 쓴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4번 보니까 리을은 제43항을 적용해서 어찌할 줄로 정정해야 되겠다? 일단 붙여 쓰는 것도 잘못 정정한 거긴 한데 43항은 여러분 단위성,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거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가 아니잖아요. 일반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43항 적용한 것도 잘못됐고 어찌할 줄로 붙여 쓰는 것도 잘못됐고 아주 어렵죠. 자, 5번 보세요. 미음 볼게요. 기다리던 백신이 7 연구실에서 개발됐다. 숫자랑 같이 썼네. 연구실이라는 이 단어를. 그러면 숫자와 같이 쓸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숫자나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는 43항을 보면은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 잘 썼어요. 또는 7 연구실 이렇게 붙여 쓰면 됩니다. 그런데 5번을 보니까 46항을 적용해? 46항은 여러분 잘못 적용된 거죠. 왜?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한 게 46항입니다. 그래서 7연구실로 붙여 쓸 수 있다라는 조항은요, 여러분 제43항을 적용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실은 현 고3 수준의 학생들이 그 정도로 학습을 한 다음에 푸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렇게라도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고 챙겨두시면 되겠어요. 딱 요 정도. 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문학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문학은요. 우리가 공통과목, 선택과목으로 국어가 바뀌면서 문학과 독서의 비중이 커졌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문학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 갈래가 어떤 갈래인지를 봐야 돼. 이거 뭐지? 갈래는 소설이에요. 고전소설이네. 나는 뭐야? 이거 대화가 나와 있네. 그 대본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16번에서 19번은요. 갈래 복합 문제인데 길어지다 보니까 나 두 개를 묶어서 주다 보니까 여러분 많이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뭘 봐라? 문제를 보고요. 특히나 보기를 통해서 내가 이 지문을 어떻게 읽어가야 할지 전략을 잘 세워봐라. 그리고 지금 19번의 보기를 보니까 여러분
서사갈래에서는 이렇고 반면 극갈래에서는 이렇고 역시나 나를 묶은 이유가 각 갈래의 특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거 물어보는 것 같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소설과 극의 가장 큰 차이점 뭘까요? 똑같아요. 인물 사건 나오는 거 똑같거든요. 갈등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요. 소설은요. 누가 내 귀에 대고 계속 얘기를 해줘요. 있잖아, 서희가 노래를 되게 못하는데 오늘 가창시험을 준비하다가 뭐 이런 부분에서 고음 이탈이 돼서 오늘 막 실망을 했다? 라고 하면서 서희의 대사 일부 나오고 또 서술자가 야, 서희가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극은요. 설명 없어요. 장면으로 인물의 행동과 동작과 대사로 다 보여줘요.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는 서술자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럼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서술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특징이니까. 자, 극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인물의 행동과 동작, 그러니까 행동, 동작 같은 말이에요. 동작을 나타내는 과로한 표현, 지시문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체크를 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나서 문제 빠르게 볼게요. 16번은 가에 대한 이해, 그래서 가를 제대로 읽었는지 내용 확인하는 거고요. 17번은 똑같아요. 나를 제대로 읽었는지 내용 확인하는 겁니다. 18번 보세요. 이거 우리 화법과 작문에서 이렇게 A, B 묶은 다음에 말하기 방식 물어본다고 했죠. 문학에서도 나옵니다. 역시나 말하기 방식 그 부분 읽고 바로 해결할 수 있겠고요. 19번은 보기를 주고요. 갈래적으로 어떤 공통점 차이점 있는지 비교해봐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주로 차이점에 주목이 돼 있네요. 자, 지문 가겠습니다. 작품 제목을 보세요. 고전소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낯선 어휘 모르는 어휘 나왔다? 넘어갑니다. 모르는 어휘 그냥 안 봐도 돼. 자, 내가 충분히 아는 어휘로 내용 상상 가능하고요. 자, 고소설이 나왔다? 제목을 통해서 내용 유추해보자. 자, 두 번째는 뭐냐? 인물만 동그라미 쳐서 따라가자. 저 고전소설은요,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 많아요. 똑같은 사람을 다른 식으로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맞는지만 놓치지 않고 동그라미 쳐가면서 찾아가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가볼게요. 자, 임진록입니다. 그럼 임진년에 일어난 기록? 이 말인데 임진년 하면 우리 뭐야? 임진왜란? 떠올렸죠. 가볼게요. 행장이 나왔는데 나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 그런데 이렇게 나와. 거제의 진을 치고 이순신을 해치기 위해 이런 표현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이순신에게 해코지 하는 나쁜 인물인 것 같아. 그죠? 온갖 계책을 내고 있었다. 하루는 행장이 행장의 부하 장수인 누구? 요시라에게 말했대요. 그럼 요시라도 행장과 같은 의견일 것 같아. 자, 이순신을 결단낼 계책을 행하라. 요시라가 이 명을 듣고 어떻게? 평소 자기랑 친분이 있었던 김응서라는 이 사람을 찾아갔대요. 이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시라와 평소 교류가 있었던 걸로 보면은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나. 자, 여러분이 문제 푸는 방식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A 부분이니까 말하기 방식 주목해서 봐야 되겠지. 우리 평행장은 본래 처음부터 화친하고자 했으나 원래는 우리는 잘 지내려고 했어. 그런데 청정이라는 이 인물이 지금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야. 청정이 홀로 싸움을 주장하는 통에 우리 틈이 생겼어. 지금 갈등 겪고 있어. 이제는 이 청정을 죽이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서 오래지 않아 청정이 다시 바다에 나올 거거든 이라고 알려주죠. 그러면서 내가 연락하면 그 즉시 수군, 군인들을 거느리고 나서 청정을 어떻게 해라? 공격하라고. 공격하면 얘 죽일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네가 어떤 이익을 얻냐면 너희 나라 조선의 원수도 갚을 수 있고요. 우리 장군의 원한도, 장군 행장이겠죠. 원한도 씻을 수 있어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계책입니다. 이건 온갖 계책을 세운 끝에 이런 행동을 한 거였으니까 여기까지. 그런데 응서가 이 일을 조정의 고하니 임금님께 말하니 조정에서는 요시라의 말을 믿었대요. 요시라 안 되는데 이 사람 말 믿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하면서 갈게요. 이순신에게 바다로 나가서 청정을 치게 했다. 권율 또한 한산도에 이르러 순신에게 말했다. 자, 권율이 뭐라고 말했는지 볼게요. 그대는 마땅히 요시라의 약속을 믿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라. 이건 뭐예요? 지금 이순신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이 이 계책에 휘말려 들고 있구나라는 거 상황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하지만 이순신은 도적의 간사한 계략인 줄 알고 출전을
주저하였다. 나가서 싸우기를 주저했다. 자, 정윤현, 정월에 드디어 웅천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이번 달 15일에 청정의 선봉부대, 우리가 죽이려고 지금 계책을 세웠던 그 인물 선봉부대가 장문포에 이르렀다라고 알렸는데 뒤이어 요시라 이 인물에게서도 연락이 왔대요. 뭐라고? 청정이 이미 무태 내렸다. 안 죽었네? 안 죽였네? 이미? 자, 내가 여기까지 맥락 파악을 못했어. 그래도 괜찮아요. 뒤에서 설명해 줍니다. 고전소설은요, 이렇게 차근차근 되게 친절하게 설명 많이 해줍니다. 기회를 잃었다는 소식이었다. 즉, 조정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허물을 이순신에게 물었다. 여기까지 우리 뭐라 할 수 있어요? 이순신은 그 계략에 막 휘말려 들지 않았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임금과 신하들은 다 그 계략을 어떻게 지금 이순신에게 왜 시행하지 않았냐고 책임을 묻고 있군. 됐어요? 중략 부분 가면요. 이런 중략 부분은 중요합니다. 소설에서 중략은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넣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읽어야만 이 문제 풀 수 있어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볼게요. 자, 통제사는 높은 벼슬을 얘기하는 거야. 지휘하는 자리. 자, 통제사로 임명된 원균은, 자, 이순신이 물러나고 원균이 그 자리로 왔어요. 그런데 이 원균은 칠천도에서 크게 뭐했다? 패했어. 졌어. 그리고 선조는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로 임명을 했죠. 그 상황이 이제 이어집니다. 계속 가볼게요. 지금 서술자가 이런 얘기들을 쭉 얘기해 주고요. 중간중간 인물이 나누는 대화가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순신이 군관 10여 명과 아전 수십 명을 데리고 진주를 지나 옥과에 이르니, 이거 다 누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서술자의 설명이죠. 자, 백성들이 길을 메우고 순신을 따르거늘 순신의 군사가 이미 100여 명이 넘었다. 순천에 이르러 무기를 내어가지고 보성에 가서 보니 겨우 10여 척의 전선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게 진짜 10여 척의 전선, 배가 싸움할 수 있는 배가 이렇게밖에 없었대요. 자, 전라수사 김옥추를 불러서, 김옥추라는 이 인물을 불러서 전선을 수습하라 라고 하고, 또 다른 장수에게는 서둘러 전선을 만들어라, 배를 좀 만들어라 라고도 하고, 또 다른 장수들을 모아서 엄하게 주의를 주어 말했다. 누가요? 이순신이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는 왕명을 받자 왔으니 마땅히 죽기를 각오하라.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여러분 다 아는 유명한 말인데, 죽기를 각오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의 은혜를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의기가 깊게 배어 있으니, 이거 다 누가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지, 서술자가 소설이기 때문에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장수들 중에 감동하지 않은 장수들이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는데 누가 감동을 안 하겠어? 다 감동했어요. 한편 조정에서는요, 이순신이 가진 배가 적어 도적을 막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요, 차라리 육지에 올라가 싸우라고 명했다. 그러자 이순신이 또 이렇게 임금님께 아뢰어 청하였다. 뭐라고 말했냐? 보세요. 임진년부터 5, 6년 동안 적이 감히 전라도와 충청도를 침범하지 못한 것은 우리 수군이 요해처, 이 단어는요, 뭔가 이게 전쟁터에서 핵심이 되는 요지를 얘기하는 건데, 몰라. 그럼 넘어가. 수군이 어딘가를 지킨 결과다. 중요한 곳을 지킨 결과다. 이제 신이 전선 60척을 거느리고 나아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가히 승리할 수 있다. 자신 있죠. 자, 만약 바다를 버리면 적이 서해 바다를 거쳐 한강으로 들어갈 것이니, 이거 예측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바다를 버려버리면 이 적이, 외적이 서해 바다를 거쳐서 한강으로 들어갈 거야.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까? 두려워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하오나 내가 죽기 전에는 도적이 감히 업신여기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자, 정윤현 9월에 적선 수백 척이 바다를 덮어오거늘 순신이 다급하게 명령하기를, 어떻게? 10여 척의 전선으로 맞아 싸우라. 아주 힘이 느껴지죠. 자, 순신이 다급하다 이런 표현들은 서술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독자에게. 자, 그런데 거제부사 안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가만히 도망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이도 뭔가 느낌이 뭔가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사람은 아니네. 도망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순신이 이걸 봤어요. 이를 보고, 야, 아니 너가 어찌 군법에 죽으려 하느냐? 너가 이제 달아나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라고 해서 안이가 어떻게 하냐면요, 당황하여 큰 소리로 대답하기를, 어찌 진격치 아니하리이까? 진격하다, 이거 싸우다 이 얘기예요. 그러고는 안이가요, 도망가다가 다시 싸웁니다. 적진에 달려들어 싸우는데 적의 배가 안이의 배를 둘러싸고 공격하니, 자, 안이가 거의 죽게 된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들을 서술자가 지금 이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이를 본 이순신이 어떻게 해요? 이순신이 계속 순신이 나오죠. 급히 구원하러 갔어. 구제하러 갔는데 적선 수백 척이 함께 나와 순신을 둘러싸고 어지러이 공격했어요. 이제 이순신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대포 소리가 바다에 진동하고, 와, 이거 뭐야? 창검이 사방을 둘러싸는지라. 이런 장면들을 서술자가 마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묘사를 쭉 해주고 있어요. 아주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신이 바다에서 공격에 처한 것을 보고 장수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표현들, 감정을 나타내는 것들 잘 챙겨두세요. 탄식하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오로지 통제사, 이거 누구예요? 이순신이지. 이순신을 믿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듯 위태로우니 가만히 있겠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도 싸우자라고 하면서 휘몰아 적을 공격하니라. 조선 수군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니 적이 당황하여 잠깐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자 순신이 그 틈을 타 적을 많이 죽이니 결국 어떻게 해요? 해피엔딩입니다. 적이 패했다. 실제로 임진록은요,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 민족의 어떤 그 고난, 아픔, 전쟁의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을 정신적으로 승리하고자 이런 역사적인 실제 인물들을 끌어와서 상상력을 덧붙여서 승리의 이야기로 펼쳐가는 그런 소설이었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당시에. 자, 가보세요. 일단 가를 봤더니 서술자의 상황 설명과 묘사가 드러나는구나. 그런데 똑같은 장면을요, 이렇게 극으로 볼게요. 극으로. 자, S, 이건 뭐냐면 씬이라는 거예요. 장면. 자, 이 샵 표시는요, 넘버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장면 51. 극장내에서는 장면별로 대화가 나오네. 근데 장면이 보니까 우수영, 이거 군영입니다. 우리 군들이 모여 있는 그 곳. 군의 요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오른쪽에 우수영이 있었고요. 왼쪽에 자수영이 있어요. 서울을 기준으로. 그래서 군지를 보는 건데 그 안에 이순신이 이제 통제사니까 업무 보는 곳이 있었겠죠. 자, 이순신의 집무실 공간이 나오죠. 씬 1, 2, 3, 씬별로 공간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희곡이나 이런 극본 대본에서는 공간별로 어떤 장면별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 나올 수 있겠는걸 예상해 볼 수 있어요. 한획 혼이 담기는 글씨. 숙연한 얼굴에 이순신이 붓을 들고 장계를 쓰고 있다. 이거 뭐예요? 서술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죠. 상황에 대한 지시문입니다. 이 설명이에요. 이것대로 장면이 펼쳐지겠죠. 실제로 이 소리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이순신의 내레이션입니다. 음성이 다 깔리는 거야. 우리 편지 쓸 때 방송에서 영화에서 보면 음성으로 막 편지 내용 읽어주잖아. 그겁니다. 전하, 지금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B 부분이네요. 말하기 방식 뭐예요? 지금 내 상황 얘기하고 할 수 있다. 의지 다지고 있죠. 넘어갈게요. 글씨를 쓰던 오른손이. 자, 이거는 장면으로 다 보여주는 거야. 지시문에서 얘기해주죠. 경련으로 막 떨리고요. 왼손으로 잡고 다시 글씨를 막 이어가는 거야. 정말 의지적이네요. 자, 이순신 힘주어. 이런 괄호 안의 표현 중요하죠. 자, 신이 살아있는 한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왕에게 문서 보고를 하는 글을 쓰는 건데 그 글을 영상에서는 내레이션으로 알려주는 거야. 읽어주는 거야. 자, 장계 쓰기를 마치자. 장계가 보고 문서입니다. 자, 그거를 쓰는 걸 마치자 글씨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는 이순신. 자, 여기서 지시문에서 알려주죠. 밖에서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린다. 안위를 비롯한 안위 아까 전에 도망가려다가 이순신에게 다시 붙들려서 막 열심히 싸운 진격하라 했던 분입니다. 자, 송여종 이런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다 하면서 중력 부분 보세요. 장수들이 출병을 앞두고 대책을 묻자 이순신은요, 울돌목의 좁은 수로에서 적과 싸우려는 계획을 밝힌다. 명량대첩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랬더니 그 당시에 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 장군! 목숨을 걸고 말씀 올립니다. 이 싸움 안 됩니다. 라고 말리고 있죠. 안이가 지금 말려요. 근데 상기되는 이순신의 얼굴 딱 보여지고 다른 장수들 일제히 무릎을 꿇고 외친다. 자, 다른 장수들도 무릎을 꿇었다라는 얘기는 뭐야? 안이도 무릎을 꿇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장수 일동 불가합니다. 다 싸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 울돌목의 좁은 수로에서 막는다 한들 구선도 없는 마당에 결코 구선은요, 거북선입니다. 거북이 구. 거북선도 없는데 결코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리죠. 훗날을 도모하십시오. 전선이 귀하고 군사 한 명이 귀한 때입니다.
우리 전쟁 배도 지금 얼마 없어서 아껴야 되고 군사도 적에 비해서 많이 없어 아껴야 돼. 귀합니다라고 하면서 말립니다. 그랬더니 정녕 그리 생각하는가?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막 이런 표현들. 의외로 담담하게 괄호안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서 뜻을 거두시지 않으려거든 소장의 목을 베어주십시오. 막 이러니까 의외로 담담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대들의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하면서 좋다. 군사들을 모아라. 라고 하니까 나머지 이 신하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군인들은 뭔가 우리 통제사가 이순신이 마음을 고쳐 먹었나? 라는 기대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뒤에 상황이 반전돼요. 이순신의 의외의 태도, 어떤 태도, 담담한 태도에 장수들의 안색이 다소나마 밝아져요. 뭔가 기대를 품습니다. 그러면서 장면이 딱 바뀌어. 어디로 바뀔까요? 마당으로 공간이 바뀌었겠죠. 마당으로 모여라 라고 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횃불의 화광이 어지럽게 군사들을 비추고 있다. 두려움과 불안함, 감정, 그리고 뭔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긴장된 분위기고요. 앞줄에 서 있는 안희 등 장수들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크다. 어떤 기대감일까요? 뭔가 이제 전쟁 이 상태로는 안 돼. 일단 불가하다라는 말을 수용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순신이 칼을 옆에 들고 군사들 앞으로 나온다. 자, 김돌손과 황보만은 가져왔는가? 이러니까 뭘 가져왔어? 기름통이요. 그랬더니 부어라. 망설이죠. 빨리 부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기름통을 부으라고? 뭐지? 자, 김돌손과 황보만이 동시에 예 하고는 부어요. 그러면서 우수영 본체를요 기름을 부어요. 놀라며 웅성웅성 남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니까 자, 안희 등 장수들이 어안이 벙벙한 얼굴 이런 표정들. 이순신을 쳐다본다. 군사들 뒤쪽 나대용 옆에 서 있던 해이가 두 눈을 지그시 감는. 자, 이런 상황을 쭉 보니까 불을 놓아라. 여러분 기름에 불 붙이면 어떻게 돼요? 활활 타오르겠죠. 본체를 다 태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 일이래? 안 돼! 장군님! 막 이런 소리가 나고 안희의 표정도 기대감에서 이제 싸늘한 표정으로 바뀌죠. 이거 뭐지? 어떡하지 하고 이순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화 보는 것처럼 재밌지 않나요? 놔라! 라고 해요. 불을 질러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불을 던져 넣으며 순식간에 불길을 휩싸이는 본체. 자, 그리고 본체를 뒤로하고 이순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탄식을 쏟아내는 절망에 빠지는 군사들의 얼굴들 몇몇. 자, 몰라도요. 그냥 군사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탄식, 절망. 자, 우수사 배설이 그죠? 자, 우수사였던 배설이라는 인물이 옛날에 자기가 살려고 하는 욕심으로 거북선에 불을 질렀대요.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북선도 더 이상 없다. 싸움을 피하는 것이 사는 길이냐? 육지라고 도대체 무사할 것 같으냐? 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군인들이 사색이 됐고요. 똑똑히 보고 있느냐?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우수영을 불태운다. 살아도 더 이상 돌아올 곳이 없다. 우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거 시험 문제와 별개로요. 되게 뭉클하고 참 멋진 것 같아요.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소설과 이 대본, 영화 대본이 이렇게 다르구나. 서술자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럼 여기서는 서술자의 역할을 누가 대신해줬어요? 괄호 안에 어떤 지시문들 또는 괄호 밖의 지시문들, 상황을 알려주고 인물들의 표정, 분위기 이런 것들을 알려줬죠. 그게 나중에 영화로 나올 때는 영상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건 그냥 흐름만 인물들 잡아내고 인물들에게 우리가 그 흐름만 사건을 쭉 잘 따라간다면 맞힐 수 있어. 어렵지 않습니다. 16번 갑니다. 자, 요시라 우리 이거였죠. 세모. 행장의 요시라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대장님 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 김응서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권율은 이순신에게 요시라를 믿고 청정을 공격하라라고 지시했죠. 그러니까 이순신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공격하라라고 요시라를 믿었잖아. 맞죠? 자, 김억춘은 순신으로부터 전선을 수습하라는 명을 받았다. 자, 이 부분 나와 있죠. 서술자가 쭉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순신이 막 보성에 가서 보니 겨우 10여 척의 배밖에 없었고, 자, 김억춘을 불러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장수에게는 배를 더 만들어라고 했고, 자, 그 부분을 통해서 서술자의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순신은 바다를 버리면 적이 한강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 알고 있었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나왔었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한 안 돼. 자,
그리고 안이는 적을 피해 달아나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안이가 적 피해 달아나려다가 이순신에게 발각이 됐고 진격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위험에 처하죠. 그래서 적선에 둘러싸여 위험에 처했다? 아니죠, 여러분. 달아나다가 이순신에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적을 공격하다가 적선에 둘러싸여서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그런 안이를 구하러 가다가 이순신이 또 위기에 처했고요. 이런 장면들 크게 어렵지 않게 내용 이해 물어보는 거였고요. 17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의 내용 이해를 물어보는 건데 나는 장면별로 이제 내용 이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51에서 52로 넘어갔죠. 본체 불태우는 장소로 넘어갔죠. 볼게요. 51에서 이순신이 숙연한 얼굴로 장계, 문서를 임금님께 보고하는 문서를 썼어요. 쓴 것은 52에서 장수들이 기대감을 키우는 것의 원인입니까? 자, 이 장수들이 기대감을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담담한 어조로 그래? 그러면 모여봐. 군사들 다 모아봐 라고 하니까 내 예상과는 다르게 담담하게 얘기하니까 뭔가 내 뜻대로 따라줄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이 있었잖아. 그런데 우리 51의 장면에서는요. 정말 내가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원인이 아니다. 됐죠? 51에서 안이가 이순신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무릎 꿇었죠. 근데 왜 꿇었어요? 이거 전쟁 불가하다라는 얘기하는 거야. 52에서 이순신의 망설임이 표출되는 것에 근거가 된다? 그러면 이순신이 망설이는 부분 나오나요?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장면에 이해를 물어보는 것. 자, 51에서 안이가 군사 한 명도 귀하다고 한 것은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군사 한 명, 우리의 배 한 척도 귀한 때인데 이렇게 전쟁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우리 질 거 뻔한데 지금은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말리는 거잖아. 그런데 52에서 군사들이 생각을 바꾸어 절망을 극복하는 것의 이유가 됩니까? 아니죠. 저 군사들이 이렇게 한 명도 귀하다고 말하는 근거가 그들은 지금 이 전쟁이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야. 자, 4번요. 아예 장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선지들입니다. 51에서 이순신이 군사들을 모으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나서 52에서 군사들이 모였죠. 그러면 52에서 군사들이 두려움으로 구선에 불을 지르는 것? 여러분 내용이 아예 틀렸죠. 군사들이 구선에 불을 지르는 것의 동기? 자, 이순신이 시킨 몇몇의 군사가 불을 질러라니까 망설였어요. 망설였는데 계속 질러라라고 강하게 얘기하니까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불을 지르는 것의 동기, 내가 불 질러야 되겠어라고 동기가 된 게 군사를 모으라고 말한 거였어요? 아니죠. 이순신이 질러라고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망설이다가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용상 일치하지 않아. 51에서 장수들이 싸움이 불가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싸움 불가하다고 했죠. 그런데 장면 2로 52로 넘어가면서 이순신이 우수영 본체를 불태워 자신의 결심을 드러내는 것에 계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순신이 본체를 불태워서 나는 싸울 거다라는 거 드러냈죠.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답은 5번. 자, 16, 17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18 한번 가볼까요? 18은 A와 B의 말하기 방식이고요. A를 기준으로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뭐였냐? 앞부분에 나왔어요. 이제 요시라가 김응서 찾아가서 얘기하는 부분이야. 가장 적절한 것.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며 상대를 여러분 조롱합니까? 아니죠. 상대를 회유합니다. 막 계책을 세워가지고. 자, 그 다음 A는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며 자신의 주장을 유보라는 건 뭐죠? 일단 미뤄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 미루고 있지 않아요. 자, 3번 A는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며 자신의 자기의 행위를 요시라가 비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1, 2, 3은 다 아닙니다. A를 가지고 보니까. 자, 4번 보니까 A는 벌어질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에게 정보를 제공. 앞으로 일로 지나갈 거야. 우리가 공격하고 싶은 청정이. 그러면 그때 언제 이렇게 내가 지나간다고 알려줄 거야. 그때 죽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보 알려주는 거 맞아. 그쵸? 이거 맞는 것 같아. 자, 5번 보세요. A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 상황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도 사실은 그 청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갈등 겪고 있어. 그래서 이거 해결할 방법이 뭐냐 하면 너네가 얘 공격하는 거야. 근데 너네도 너네 나라에 원수 있잖아. 청정. 원수 죽일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죽인다는 해결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4번, 5번은 맞아.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결국 B를 통해서 4번, 5번 뒷부분을 읽고 판단하면 되겠죠. B는 뭐냐 하면 이순신의 나레이션이었어요, 여러분. 내레이션. 자,
막 진짜 의지가 철철철 넘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보겠습니다, 임금님. 이거야. 자, 그럼 B는 현재 상황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나 싸워보리라. 자, 나의 배는 지금 어떻게 12척이 있다. 현재 상황. 자, 5번 볼까요? 문제가 해결된 현실을 언급하면 문제 해결됐어요? 해결 안 됐는데요. 싸워야 되거든요. 감정 토로? 아니죠. 내가 잘해보겠다. 의지 표현 정도만 할게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이해되시죠? 이런 문제 해결하는 방법. 자, 19번의 경우는요. 결국은 이 보기가 우리가 챙겨가야 할 내용입니다. 서사갈래 쉽게 얘기하면 소설이에요. 소설은 서술자가 있어서 요약도 해주고요. 상황을 직접 묘사해주고, 우리 아까 전쟁하는 장면 묘사 많았죠? 인물의 정서가 어떤지 얘기해주고요. 독자에게 직접 다 설명해주는 구조다. 반면 하지만 극갈래는 어땠어요? 서술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대사나 또는 연출을 위한 지시문, 이런 연출 지시문을 통해서 인물의 정서, 태도, 행동, 상황 이런 것들이 제시된다. 이거 우리가 미리 읽고 이걸 근거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작품을 해석할 때, 읽어 내려갈 때 참고를 했었죠. 이 부분은 서술자가 요약하네, 이 부분은 묘사하네 살펴봤습니다. 선지 볼게요. 자, 가에서는 이순신이 진주를 지나 보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서술자가 쭉 얘기해주고 있죠. 서술하고 있고요. 나에서는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라고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 대사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어내리면 끝. 오케이. 자, 2번. 가에서는요. 마땅히 죽기를 각오해야 한다는 장수들의 결심에 감동하는 순신의 정서? 내용이 틀렸죠. 자, 이순신이 이렇게 말하니까 감동하는 장수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 내용 이해가 이미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고, 나에서는 본체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자 당황하는 군사들의 정서가 놀라며 웅성거리는 군사들, 어안이 벙벙한 얼굴이라는 지시문으로 서술글로 표현된 지시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 뒷부분은 맞는데요. 앞부분이 지금 내용이 아예 전혀 맞지 않다. 자, 가에서는 전투를 명령하는 순신의 다급한 태도를 서술자가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다급해하며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다급하게 명령하길이라고. 그런데 나에서는 장수들에게 대답을 하는 이순신의 담담한 태도가 괄호 안에서 나왔죠. 그래서 지시문을 통해서 나오는 건 맞아. 4번. 가에서는 창검이 사방을 둘러싸아서 순신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서술자가 묘사하고 있었죠. 전쟁 상황 막 묘사하는 부분이 있었어. 나에서는 화강이 어지럽게 군사들을 비추는 뭐예요? 그 연출 지시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긴장된 상황이 지시문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고요. 가에서 장수들이 전선을 휘몰아 적을 공격하는 행동, 이 행동을 서술자가 계속 얘기를 해줘요. 가는.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나에서는 이순신이 어떻게 해요? 파르르 떨리는 손을 다시 잡고 글 다시 쓰기 시작해. 이런 게 행동 지시문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었어. 맞죠? 답은 나왔어요. 어렵지 않죠? 자, 우리 마지막 이제 독서 지문 하나 남았어요. 경제 지문입니다. 문학 같이 살펴볼고요. 2부의 마지막 지문, 독서 지문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여러분 이미 23번, 24번의 그래프? 이게 뭐지? 헉 하고 부담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는데, 자, 경제 지문을 쉽게 푸는 방법 첫 번째, 마음의 문을 열어라. 길수록 정보가 많다. 길수록 나에게 알려주는 게 많다. 그렇게만 봐도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역시나 문제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20번 보세요. 주제를 고려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이래. 그러면 딱 봐도 이 밑줄 친 내용은 뭐야? 주제를 써야 되겠죠. 주제 물어보는 문제구나. 21번은 내용일치 불일치 물어보는구나. 22번은 기억과 바꾸어 쓰기 적절한 것. 그런데 보니까 기억이 마지막 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이야. 이거 핵심입니다.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은 꼭 하고 싶은 말을 거기에 마무리로 딱 점 찍어주는 거야. 핵심인데 이렇게 문장을 바꿔 쓰는 걸 물어보면 그 문장 전후에 답이 있어요. 그 문장 전후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주고요. 이거 사례 적용 문제구나. 23, 24는 적용해보자. 그럼 바로 지문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특정 산업에서 선발 기업이 후발 기업보다 기술력이나 마케팅 능력 면에서 더 뛰어나겠죠. 우리 앞서 나간 기업이 뒤따라 나오는 기업보다 더 뛰어나겠죠. 선발 기업이 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지. 그런데 이 이유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야. 오늘날의 국제 경제 환경에서는 후발 기업이 선발 기업을 따라잡아 산업의 주도권이 선발 기업에서 후발 기업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왜?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 설명한 이론이 있는데 추격 사이클 이론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1문단에서는요. 그냥 마지막 한 문장만 챙기면 됩니다. 앞으로 이 글은 추격 사이클 이론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됐죠? 자, 이 문단 넘어갈게요. 산업의 주도권 이동과 관련하여 기업에서는 3가지 기회가 있대요. 주도권이 내가 후발 기업인데 이제 선발 기업을 따라잡아서 딱 주도권을 뺏어올 거야. 그러려면 기회가 3개 정도가 있대요. 뭐지? 첫 번째는 이런 게 우리 표지예요. 맞지? 글을 읽을 때 이런 표지를 잘 따라가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첫 번째, 3가지 기회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자,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면서 번호 매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신기술이 등장하는 거구나. 그러면 선발 기업과 후발 기업은 비교적 동등한 출발점에 서게 되겠죠. 왜? 선발 기업에게도 이건 새로운 기술이야. 그럼 얘네도 배우고 개발해야 되고 후발 기업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 비교적. 선발 기업이 자신들의 기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미련, 안 좋게 보는 거야.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주저한대요. 내가 앞서갔는데 내가 내 기술 가지고 있는데 이거 새로운 거 도입할까 말까 주저하고 있을 때 후발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면 앞서 나간다면 선발 기업보다 유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겠죠. 새로운 기술 내가 선발 기업은 안 개발하고 있을 때 내가 먼저 개발하니까. 자, 두 번째 2번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화다. 자, 첫 번째는 신기술 나왔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변화 얘기하네요. 뭘까? 경기순환 또는 새로운 소비자층의 등장과 같은 변화가 여기에 속하는데 경기가 좋고 나쁘고 그리고 새로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기호에 따라서 이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발생하겠죠. 특히 불안개, 경기가 힘들 때는 일부 선발 기업은 적자로 인해서 자원을 방출하겠죠. 자, 이때 자원은요.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다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앞서 나갔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회사의 적자야. 그러면 사람이든 기술이든을 팔아버리겠죠. 싼 값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적자를 계속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때 후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싼 값에 고급 기술, 고급 인력을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자원을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불안개는 계속 이런 부분에 특히 또 이런 부분에서 설명하는 건 보충 설명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도 되는데 이해 잘 안 되지? 더 알려줄게 얘기해요. 불안개는 기술 이전과 지식 획득이 쉬워지고 비용도 저렴해질 수 있겠죠. 불안개니까 싼 값에 잘 팔리겠지. 이 역시 후발 기업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죠. 이해되나요? 오케이. 여기서 기술 쉽게 가져올 수 있다. 싼 값에. 세 번째는요. 이 번호 잘 매겨. 정부의 규제나 혹은 지원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개입입니다. 정부가 너무 규제를 하면 선발 기업에게는 불리하고요. 그리고 후발 기업에게 잘하라고 계속 지원하는 제도를 많이 만들면 후발 기업에게 유리할 수 있겠죠. 자, 이때 비대칭적인 환경의 의미는 정부가 산업 진입 허가를 내주거나 또는 보조금 이런 것들 통해서 선발 기업을 자국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우리 이해한 바 그대로고요. 이는 후발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야? 시장에 진입하면서 생기는 불리함을 상쇄시킬 수가 있다. 그렇지. 후발 기업 입장에서는 선발 기업이 이미 여기까지 달려나가고 있는데 정부가 우리를 더 지원해주고 얘네들 좀 막아줘. 그러면 내가 따라잡기에 좀 유리할 수 있겠죠.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자, 그 다음 단락 보세요. 기회의 세계의 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했어요. 기회의 창과 관련해서 산업 주도권 이동은 정상 사이클, 중도 실패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라는 3가지 종류의 추격 사이클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 1문단에서 이 글은 추격 사이클 이론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라는 걸 알았거든. 그런데 이 내용이 3문단에 핵심적으로 드러나네요. 자, 이 중 정상 사이클은 이 부분 엄청 꼼꼼하게 봐야 되겠지. 핵심 내용이니까. 다음에 4단계를 모두 경험하는 경우다. 자, 여러분 제1단계는 진입 단계다.
자, 여러분 스텝 1 진입하라. 자, 이거 지금 후발 기업의 입장입니다. 일단 시장에 들어가야 돼. 자, 국경 기업 혹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후발 기업으로 나타날 때, 자, 후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보조금으로 선발 기업에 비해서 일정한 비용 우위를 누릴 수 있겠죠. 그러면 진입 자체를 잘할 수 있다는 거야. 자, 2단계는요. 점진적인 추격 단계래요. 스텝 2. 자, 여러분 추격을 합니다. 이제 따라잡아야 되겠죠. 자, 1단계에서 진입을 했어. 정부의 지원으로, 도움으로. 자, 2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추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추격할 때 핵심적인 건 뭘까? 살펴볼게요. 2단계에서 후발 기업들은 점차 투자를 위한 이윤을 확보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간대요. 투자를 위한 이윤의 확보는 뭐냐? 선발 기업보다는 후발 기업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왜요? 왜 그럴까요? 자, 봐보세요. 왜냐하면 설명해 주죠. 자, 나의 궁금증 해결해 줍니다. 선발 기업의 주주들은 이미 이 기업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앞서 나가고 있어. 그럼 이 기업의 주주들은 야, 너네가 수익 내는 거 버는 거 나한테 얼마나 떼줄 거야? 몇 퍼센트 떼줄 거야? 이렇게 그 배당에 집중을 하는 반면에 후발 기업의 주주들은요. 일단 이 기업을 빨리 키워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나에게 떨어진 이익도 많아. 그러니까 후발 기업에서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선발 기업의 주주들은 투자를 위한 이윤의 확보보다는 배당을 더 선호하고요. 그에 반해서 후발 기업의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반대, 뭐다? 투자를 더 선호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나가 중요해. 그러나 이후 점진적인 추격 단계에 도달한 후발 기업이 저부가 가치 제품 시장에서 고부가 가치 제품 시장, 그러니까 가치가 더 있는 제품으로 만들면 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스텝 3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뭐라고 한다? 중도 실패 사이클이라고 한대요. 자, 정상 사이클은 지금 스텝 1, 2, 3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자, 스텝 3가요. 이제 이거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이 3단계로 추격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 여기를 뭐라고 한다? 중도 실패 사이클이다 라고 하는구나. 자, 이 구조도는 여러분 이 지문 읽으면서 그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번호만 잘 매겨도 돼요. 근데 저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글이 이렇게 구성되는구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려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 단계에서 후발 기업은 확보된 이윤, 3단계는 추월 단계예요. 스텝 3는 추월인데 2단계에서 후발 기업은 확보된 이윤을 새로운 기술과 같은 기회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뭐한다? 투자하는 거죠. 자, 이 3단계는 추월입니다. 이제 앞서가는 거야. 따라잡은 거야. 주도권이 갑작스럽고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겠죠. 따라잡았으니까 그 결과 선발 기업은 후발 기업에 밀려서 추락을 경험하게 된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3단계는 여러분 스텝 3는 추월 단계고요. 이 추월 단계에서 이제 추월 단계까지 가려면 과감한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마지막 4단계는 스텝 4 뭐예요? 추락 단계다. 떨어지는 단계예요. 후발 기업의 지금 입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떨어진다고 뭐지? 새롭게 리더가 된 이 후발 기업이 새 기술이나 소비 패턴 변화 못 따라가면 따라가야지 계속 유지될 텐데 못 따라가면은 다른 도전자에게 비해서 추락하게 되겠죠. 이게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자, 이 단계를 밟는 게 정상 단계예요. 일반적인 단계가 이 단계를 밟는다. 정상 사이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3단계에서요. 추월 단계에서 선발 기업을 추월한 후발 기업이 기술이나 시장 또는 규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을 했어. 잘한 거야. 그럼 추락할 필요가 없겠죠. 그 경우에는 산업의 주도권을 오랫동안 가질 수 있어. 이를 뭐라고? 마지막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요. 이 3단계를 잘 유지하면 슈퍼사이클이라고 한대요. 결국 마무리합니다. 기업의 이 추격 사이클은 기회의 창에 대한 3가지 기회가 있었죠. 기업의 전략적 선택. 자, 이 3가지 기회를 내가 어떻게 신기술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추격 사이클 이론은 특정 요소 결정론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요소가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것보다는 외부적 요인과 주체적 요인을 모두 중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자, 기억의 의미는 앞, 뒤를 꼼꼼하게 읽어봐. 뒤가 없죠? 앞을 꼼꼼하게 보세요. 기업의 전략적 선택, 이건 뭐예요? 주체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기회들,
세 가지 기회, 정부 지원이나 신기술이나 또 소비자 변화 뭐 이런 것들, 이런 기회의 창들은 외부적인 요인이잖아. 그래서 결국은 외부적 요인, 이런 기회와 기업의 전략적 선택,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이 요인 모두를 다 중요시 여긴다라고 할 수 있대요. 어렵지 않게 내용 이해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했으면 여러분 이런 구조도가 이런 정도의 머릿속에 흐름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기회가 있는데 이건 외부적 요인이야. 근데 이런 기회를 내가 어떻게 잘 잡는지에 따라서 이 단계를 거치지. 됐죠? 문제 갑니다. 자, 20번 문제는 결국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 추격 사이클 이론에 대한 비판의 쟁점? 비판 얘기 아니에요. 자, 추격 사이클 이론이 뭔지 설명하는 겁니다. 그치? 자,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 정부 정책에 미치는,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오히려 정부의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나오죠. 자, 산업의 주도권이 이동하는 것. 이동하는 것. 그게 초래한, 가져온 국제경제가 위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앞부분 뭔가 맞을 것 같은데 국제경제 위기 얘기 안 해요. 자, 4번. 산업의 주도권 이동이 기업들 사이에서 그렇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스텝 1, 2, 3, 4 단계별로 얘기해주고 있고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얘기해주고 있죠. 답 4번이네요. 핵심 내용. 자, 5번 산업의 주도권을 가진 기업이 각종 경제 규제를 어떻게 경제 규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규제가 있을 경우에 후발 기업에게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은 있겠죠. 답 4번. 자, 21번 보세요. 이건 그냥 일치불일치 어렵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 산업 진입 허가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선발 기업이 정부가 규제하면은 선발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했죠. 맞아. 21번. 맞네. 그다음 계속 가요. 새로운 기술은 선발 기업과 후발 기업이 어떻게 둘 다 새롭게 개발해야 되고 배워야 되니까 비교적 동등하다라고 얘기했었죠. 맞아. 자,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화 중에는 뭐가 있어? 기술 이전과 지식 획득이 쉬워지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가 있다. 그치, 불황기 때. 이거 불황기 때 얘기했잖아. 그래서 맞아. 자, 4번. 국영기업은 후발기업으로 나타날 때 선발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여러분 3문단 한번 볼까요? 국영기업은요. 후발기업으로 나타날 때 국가의 정부의 지원을 받겠죠. 그래서 선발기업에 대한 게 아니라 일단 후발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고요. 그 보조금을 받으면 비교 우위를 누리겠죠. 그래서 누리기 어렵다. 이 부분도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거는 3문단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5번. 경기순환에 따른 불황기에는 선발기업의 적자로 인해서 계속 물적 자원이든 인적 자원이든이 계속 방출되겠죠. 그러면 좀 비교적 저렴한 값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후발기업이 활용하기에 용해진다, 쉬워진다, 좋아진다, 쉬워진다 이런 의미로 맞는 거 5번 맞아요.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 같은 문제 문장과 바꿔 써라. 문장 딱 밑줄 주고 바꿔라. 그러면 앞뒤 꼼꼼하게 읽으면 됐는데 우리 이미 읽었어요. 볼까요? 기억과 바꿔 쓰는 거 뭐야? 기억이 뭐였죠? 외부적 요인과 주체적 요인을 모두 중시. 이거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 외부적 요인은 뭐였어요, 여러분? 기업에게 주어지는 기회. 세 가지 기회. 세 가지 기회와 이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 이게 뭐예요? 주체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전략적 선택. 모두 다 중요하다. 모두 다 고려한다. 바로 22번의 답 1번이네요. 자, 맞는 것. 자, 2, 3, 4, 5 이 선지들은요.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오답을 진짜 잘못된 표현으로 만들어낸 거라서 읽을수록 헷갈리는데요. 특정 산업 분야의 선발기업과 이와 다른 분야의 선발기업 모두 참고. 자, 특정 분야의 선발기업 그리고 그 분야와 다른 분야의 선발기업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렇죠? 선발기업의 기술력과 이와 동등한 후발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모두 인정한다? 자, 이런 표현도 없어요. 그냥 기업들이 이런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은 잠깐 나와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갔다. 자, 새로운 기술과 이에 대해 선발기업이 취해야 하는 수동적 태도? 선발기업이 수동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까? 전혀 관계없고요. 산업의 주도권과 그것에 의해 정부가 기업에 부여하는 의무적 역할? 자, 산업의 주도권 누가 잡는지와 정부가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역할 나옵니까? 이런 역할 언급되지 않았다. 답 바로 1번. 자, 이게 문제예요. 자, 이거 의외로 빨리 쉽게 답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길어. 이래서 여러분 부담 느끼는데요. 같이 가봅시다. 상황을 주고요.
B사의 중심 추격 사이클, 그 상황을 적용해서 보여주는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문 내용만 제대로 읽었어도 어렵지가 않아요. 같이 가볼까? A사는 B사보다 휴대전화 산업에 먼저 진입했지. 그럼 A가 선발 기업이구나. B가 뭐다? 후발 기업이구나. 됐죠? 자, 산업을 선도하였다. 그런데 A사는 카메라 기능의 향상을 원하는 청년의 요구에,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을 채택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러면 후발 기업에게 이게 채택하면 유리할 수 있어. 이로 인해 A사는 점유율 하락을 겪게 됐고 휴대전화 산업을 선도할 수 없었어. A사는요, 신기술을 채택하지 않아서 사라졌어요. 됐죠? B사는요, 후발주자였습니다. 개인이 창업한 기업인데 정부의, 자 여러분, 정부 보조금 나왔죠. 성장했고요. 후발 기업에게 유리한 거네. 이 과정에서 얻은 이윤의 상당 부분을 주주들의 협조로 투자까지 했네요. 투자 확보했고요. 그 후 부가가치가 높은 휴대전화를 생산했대요. 자, 생산까지 해서 부가가치까지 높아졌어? 그럼 이걸 잘만 유지하면 마지막 단계 뭐야? 추락 단계로 안 갈 수 있어요. 이제 슈퍼 사이클이 될 수가 있어. 맞죠? 정상 슈퍼 사이클이 될 수 있어. 그런데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향상시킨 신기술을 채택하여 휴대전화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휴대전화 게임의 그래픽 기능 향상을 원하는 청소년의 등장. 새로운 소비층이 등장했고 그들이 원하는 신기술이 또 있는데 여기서는 또 발맞춰 나가지 못했어. 채택하지 않아서 결국 A와 같은 이유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매출의 감소를 경험했다. 그러면 B를 보니까 우리 이 스텝 1부터 4까지가 다 드러나네? 알 수 있죠. 자, 길지만 길수록 상황을 구체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C사는 B사보다 나중에 휴대전화 산업에 진입했어요. 자, 완전 후발주자죠. 그런데 이 C사는요, B사와는 달리 뭐야? 게임의 그래픽 기능을 향상하는 신기술을 어떻게 했다? 채택해서 대폭 증가시켰다. 결국에는 기술 채택을 안 해서 A사도 점유율 하락, B사도 점유율 하락. 이해돼요? 자, 그리고 이 추격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자, 추격 사이클을 보니까 A사, B사, C사는 아직 올라가고 있는 단계. 이게 떨어지는 추락의 단계는 아직 안 왔어요. 자, 그런데 시작을 나중에 뒤늦게 했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거구나. 여기까지 하고요. 밑에 보니까 진입, 추격, 추월, 추락. 이거 뭐야? 우리가 아는 스텝 1, 2, 3, 4였구나. 하고 선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지를 보세요. 23번을 보니까 윗글을 바탕으로 상황과 B사 중심의 추격 사이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그러면 이 B사 그래프를 놓고 이 B사 중심의 추격 사이클을 놓고 봐야 되겠죠. 자, 1번 가요. 이 지점에서 이렇게 그어보세요. B사는 A사보다 시장 점유율이 낮죠. 낮지만 맞아. 앞부분은요. 선지의 앞부분은 그래프를 제대로 읽었니? 물어봐요. 그 뒷부분 볼게요. 정부가 조성하는 비대칭적인 환경 때문에 비용 우위를 누렸다. 이건 바로 위에 상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 보니까 B사는 어떻게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잖아. 그래서 정부가 조성하는 비대칭적 환경 때문에 우위를 누렸다. 맞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2번 보세요. 가에서보다 나에서는, 가보다 나. 그럼 나 이렇게 그어볼까요? 나에서는 B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죠. B사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높은데 여기까지는 이 그래프를 제대로 읽었는지 물어봤어. 맞아. 제대로 읽었어. 자, 이는 B사의 주주들의 배당보다는 뭐를 했어요? 후발기업이라서 투자를 했죠. 주주들의 협조로 투자를 했다라는 상황 설명이 나와 있었죠. 투자를 위한 이윤 확보를 선호한 결과다.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맞아. 이해되나요? 그래서 선지 구성을 보면 앞부분은 그래프 이해, 뒷부분은 상황 설명 이해. 적용해 볼게요. 3번. 나부터의 A사 시장 점유율. 자, 나부터의 이 지점부터 A사 따라가 봐요. A사 최고점을 찍고 이제 떨어집니다. 자, A사 시장 점유율의 변화 양상이 라부터 보세요. 시키는 대로 가볼게요. 라부터 여기는 B사의 최고점이죠. 라부터 B사의 시장 점유율 변화 양상과 유사하죠. 그렇지. 최고점에서 둘 다 떨어지는 양상이야. 왜 떨어졌죠? 이제 상황에 대한 이해. 둘 다 신기술 채택을 안 했어요. 반복되는 새로운 기회의 창에 대한 A사와 B사의 유사한 대응. 신기술 채택을 안 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다. 맞는 설명이죠.
이렇게 가는 거야. 시키는 대로 계속 읽어볼게요. 4번 선지 보세요, 여러분. 나와 다 사이에서 나와 다 사이, 이 사이를 얘기하는군. A사와 B사의 시장 점유율 우위가 바뀌고 있죠. 자, A사는 나와 다 사이에서 떨어지고 있고요. B사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바뀌었어요. 요 지점에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바뀌고 라 이후에 B사와 C사의 시장 점유율 우위가 바뀌었대. 라 이후에는 또 C사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렇지. 그렇게 된 거는 각각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B사의 선택에 따라서 영향을 준 거죠. B사가 여기서는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는 신기술 선택을 안 해서 떨어진 거예요. 맞지? 맞는 말. 그럼 답은 뭐야? 남은 거 하나 5번이겠죠. 5번 볼까요? 시키는 대로 가봐요. 다와 라 사이. 자, 다와 라 사이. 이 좁은 곳. 자, 이 다와 라 사이를 보겠습니다. A사의 시장 점유율과는 다르게 자, 다와 라 사이에 A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B사와 C사의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B사는 약간 오르는 약간. 그 다음에 C사는요 완전히 오르고 있다. 달리 B사와 C사의 시장 점유율은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는 설명. 그래프는 잘 읽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상황 적용해 봅시다. A사는 새로운 도전자로서 부상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너무 허망하지 않나요? 정답이. 자, A사는요. 내용 자체가 무슨이야? A사는요. 이미 선발주자였는데 신기술 채택을 안 해서 떨어진 거였잖아. 그래서 새로운 도전자로서 부상한다? 아니에요. 이미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5번. 상황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답이다. 마지막 24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24번은요. 정말 재밌는 문제예요. 상황을 바탕으로 보기 학습 활동을 해서 적절한 거 고르라는데 B사를 중심으로 봤어. 그랬더니 A와 B에 의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우리 추격 사이클의 종류를 파악해보재. 그런데 A를 보세요, 여러분. A는 뭐죠? 부가가치가 높은 휴대전화입니다. 그러니까 A는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야. 그거를 이제 개발을 계속하면은 이 회사는 추락하지 않아. 그런데 그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계속 저가치인 제품만 만들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리고 B는 뭐였어요? 자, B는 휴대전화 게임의 그래픽 기능 향상을 원하는 뭐예요? 청소년의 등장이죠. 이거 시장 변화죠. 시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었어. 자, 이것에 의해서 벌어질 수 있는 거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만약 B사가 A를 고부가가치인 휴대전화를 생산하지 못했다면 정상 사이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여러분, 고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면요. 추월하고 이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추격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계속해서 저부가가치, 고부가가치를 내가 지향하고 글로 옮겨가지 못하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 추월 단계로 못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요. 부가가치가 높은 휴대전화를 생산해서 추월할 수 있었던 거지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가정된다면 여러분 정상 사이클 경험 못합니다. 어떤 사이클이 돼요? 중도 실패라고 얘기를 했죠. 중도 실패 사이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정상 사이클 아니야. 자, 정상 사이클이 되려면 스텝 1부터 4까지 가는 것, 추락까지 경험해야 되는데 여기서는요. 중도의 추월까지 단계를 못 간 상태에서 무너져 버려요. 자, 2번. 만약 B사가 A를 생산하지 못했다면 똑같죠. 못했다면 슈퍼 사이클은 당연히 더 안 되겠죠. 슈퍼 사이클은요. 추월한 이후에 이걸 계속 유지하면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자, 그래서 1번, 2번 안 돼. 자, 3번 볼까요? B사가 A를 생산했고 이제 고부가가치 휴대전화를 생산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B에 민첩하게, 이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했다면 살아남을 수 있겠죠. 추월하겠죠. 슈퍼 사이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겠네.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나왔고요. 자, 4번. B사가요. A를 생산했고 여기까지. 만약에 B에 민첩하게 대응했다면 똑같죠. 그러면 중도 실패 사이클 경험할 가능성이 높겠죠. 중도 실패 아니죠. 슈퍼 사이클이니까. 자, 5번. 만약 B사가 A를 생산하지 못했어. 이미 고부가가치 휴대전화 생산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B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뭐 이런 뒤까지 오지 않더라도요. 정상 사이클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 1번, 2번 선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잖아. 그치? 정상이 되려면 정상 단계를 경험하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추월을 일단 하고 나중에 추락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추월을 이미 못해.
A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우리 24번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경제 지문까지 풀어봤지만 실제로는요, 내용 이해만 구조적으로 잘 접근만 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느껴지셨나요? 자, 2부까지 정말 고생 많았고요. 이어지는 3부, 4부에서 윤일식 선생님과 함께 알짜배기 지식들 가득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3부 지금 바로 가세요. 안녕!